안녕하세요. 창의사고력 초등수학 팩토 레벨 3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벌써 기본 A권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친구들. 어떤 유형들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학습해볼 영역들은 측정 영역에 움푹 파인 도형의 둘레, 가짜 그마 찾기, 모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제 교재와 필기독을 준비하시고 함께 시작해 봅시다. 교재 90페이지입니다. 움푹 파인 도형의 둘레. 이번에는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점 가에서 점 나까지 모는 종이선을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다른 선을 그은 후 만들어진 도형의 둘레를 구하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 하시오. 자, 친구들. 그렇다면 지금 1, 2, 3, 4, 5번으로 번호를 매긴 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1번은 이미 그려져 있는데요. 자, 1, 2, 3, 4, 5번을 다 살펴보니 보라색 선은 동일하게 그려져 있고 나머지 빈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보라색 선의 부분을 먼저 길이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부분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칸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위에 적어 놓으면 보라색은 길이가 9에 해당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어서 해결해 봅시다. 지금 첫 번째 상황은요. 한 칸, 두 칸, 세 칸을 더 간 만큼이니까요. 9에서 3을 더한 길이인 12가 도형의 둘레에 해당하겠네요. 이어서 2번 상황, 보라색은 9에 해당하고요. 앞에 그려진 모양과 다르게 한번 가에서 나까지를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데요. 세 칸이 추가됐으니 이번에도 도형의 둘레는 12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상황도 해결해 볼게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가에서 나까지가 1, 2번과 다르게 좀 더 멀어졌어요. 자, 그래도 차근차근 해결해 보면요. 처음 모양과 같지 않게 그려보면 한 칸 가서 밑으로 쭉 가서 나에 도착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모양 바로 한번 그려볼까요? 한 칸 가서 밑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아래로 내려가며 도착할 수도 있겠네요. 자, 각각의 상황에 도형의 둘레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 보라색의 길이가 바뀐 것 바로 보이시죠? 그럼 우리 보라색의 길이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 보라색 칸은 8칸에 해당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8에서 4를 더했으니 도형의 둘레는 12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라색 8은 동일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 추가됐으니 도형의 둘레는 12에 해당하겠네요. 어? 지금 1, 2, 3, 4까지는 모두 12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5번 상황은 어떠한지 한번 해결해 봅시다. 5번에서도 보라색 부분은 8칸이겠네요.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이번에는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나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8에서 4를 더한 값인 이번에도 둘레는 12이겠네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 1번도 12, 2번도 12, 3번도 12, 4번도 12, 5번도 12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모든 도형의 둘레가 같다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읽어보며 정리해보면 직사각형의 둘레와 위에 여러 가지 도형의 둘레는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즉, 직사각형의 둘레와 변형되어진 여러 가지 모형의 도형의 둘레들이
서로 같다라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91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더 해결하며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지금 성냥개비로 만든 움푹 파인 도형이 있습니다. 우리 90쪽에서 만난 움푹 파인 도형들과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때 90쪽에서 발견한 사실을 잠깐 다시 떠올려 보면 움푹 파인 도형과 직사각형의 모양의 둘레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엔 반대로 이것을 직사각형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 있는 두 성냥을 위로 올리고 옆에 있던 성냥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정말 직사각형이 되네요. 자, 그런데 그냥 성냥을 이동한 것이니까 당연히 둘레는 변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때 직사각형의 둘레를 재어보면 10cm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즉, 친구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움푹 파인 도형은 변을 이동하여서 직사각형으로 바꾼다면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더 쉽게 구할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동일하므로 가로 두 번, 세로 두 번을 구하여 더해주면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우리 이제 진짜 문제를 풀어보며 좀 더 연습해 볼까요? 움푹 파인 도형들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까요? 바로 밑에 있는 이렇게 생긴 모양들이 우리가 만나게 될 모양입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둘레를 구해보시오.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어떻게 해보라고 했었죠? 맞아요. 이렇게 생긴 도형들을 직사각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움푹 파여진 부분을 변을 이동해 보면 6cm는 이렇게 3cm의 끝으로, 그 다음 이 밑에 있던 부분은 위로 쭉 이동하여 직사각형의 왼쪽과 위쪽 부분을 채울 수 있겠네요. 오른쪽에 움푹 파인 곳도 동일하게 이동하면요.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아래에 있던 변은 위쪽으로 이동하면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가 됩니다. 이때 가로는 8cm, 이때 세로는 9cm에 해당합니다. 둘레를 구해볼까요? 가로 두 번은 16cm, 세로 두 번은 18cm이므로 그 둘의 합은 34. 따라서 파란색 도형의 둘레는 34cm입니다. 초록색 도형도 해볼까요? 막 계단처럼 생긴 꾸불꾸불한 이 움푹 파인 도형. 동일하게 변을 이동해 봅시다. 가장 먼저 이 왼쪽 부분을 한번 직사각형이 되게 이동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계단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이 각각 왼쪽으로 쭈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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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루루루 이동하면 왼쪽 부분이 꽉 채워지네요. 좀 색깔을 바꿔서 이번에는 이 위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도 이동해보면 이 위쪽을 채울 수 있나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이 쭉, 여기도 쭉, 여기도 쭉, 여기도 쭉 이동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직사각형의 한 변을 이루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모든 변이 10cm인 사실은 정사각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도형이므로 조금 더 쉽게 해보면 10이 4번, 따라서 40cm라는 사실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듯 움푹 파인 도형들은 변형해서 구하는 것이 아주 좋은 팁인데요. 자, 대표 유형으로 넘어가서 어떤 도형을 만나게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재 92페이지입니다. 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시오. 자, 우리 대표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거 모두 알고 있죠? 함께 스텝 1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빨강색 부분을 위로 올렸고요. 파란색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일단 빨간색 부분만 옮겨도 직사각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은 가로가 10, 세로가 7cm인 아주 반듯한 도형이죠. 이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보면 10이 두 번이니 20, 7도 왼쪽 오른쪽 두 번이니 14. 따라서 34cm라는 건 일단 알아두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 파랑선들이 남아있었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이미 구해둔 직사각형의 둘레에다가 파란색 선들을 그냥 더해주면 끝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왼쪽에 있는 파란 선은 4cm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오른쪽은 끊겨져 있어서 몇 cm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럴 때도 모양을 변형해서 생각해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 표현된 것처럼 이 파란색 선을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며 이것이 4cm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겠죠. 이 선의 합은 그러면 8c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직사각형으로 변형했던 빨강선을 이용한 둘레와 파란색 선 남아있는 것들을 합친 둘레까지 모두 합해주면 이 도형의 전체 둘레 42cm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데 변형을 모두 다 직사각형의 변으로 할 수 없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보았네요. 자, 그럼 이러한 것을 정말 응용한 유형 문제 93페이지 2번으로 가봅시다. 93페이지 2번입니다. 다음은 한 변이 5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한글 자음 디귿 리을을 글자의 두께가 1cm가 되도록 쓴 것입니다. 각 글자의 둘레를 구해보시오. 자, 디귿과 리을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런데 우리 변형할 수 있는 곳과 변형할 수 없는 곳을 한번 구분해 볼 텐데요. 변을 이동해서 변형할 수 있는 곳은 빨강색으로, 변을 이동해서 변형할 수 없는 곳은 파랑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가장 먼저 디귿에서는 맞아요.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서 직사각형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디귿의 이 안쪽, 위아래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은 맞아요. 변형해서 직사각형의 변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를 구하고 파란색의 길이만 합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디귿부터 완료해 볼까요? 디귿에서 전체 직사각형은 아, 5가 4번 있는 길이네요. 5가 4번이면 정리해 볼게요. 직사각형은 5가 4번이므로 20cm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파란 선 두 개의 길이를 알아보아야 하겠는데요. 파란 선은 한 개의 길이부터 몇 센티미터인지 알 수 있나요? 맞아요. 우리 문제에서 글자의 두께가 1cm라고 함은 이 색칠된 부분은 전부 1cm의 두께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파란색 부분은 4cm이고요. 파란 선이 두 개인 것은 2배하여 8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친구들? 바로바로 28cm겠죠. 좋아요. 그럼 리을도 한번 이어서 해결해 볼까요? 리을도 마찬가지로 변형해서 직사각형이 될 수 있는 곳은 빨강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먼저 여기 뚫려 있는 왼쪽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맞아요. 이 부분이 왼쪽으로 쭉 이동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뚫려 있는 오른쪽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리을의 꺾인 부분이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변을 이동시킬 수 없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요.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변을 이동시킬 수 없는 곳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둘레를 계산해 볼까요? 먼저 직사각형의 둘레를 확인해 보면 동일하죠. 5가 4번인 것과 같으므로 20cm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파란 선의 부분들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파란 선 한 개의 길이는 4cm에 해당합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글자의 두께가 1cm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4cm인 파란색 선이 총 4개가 있으므로 이번에 파란색 선의 길이는 16cm가 되겠네요. 따라서 리을의 둘레 마지막으로 계산해보면 20과 16의 합인 36cm가 됩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우리 다양한 움푹 파인 도형의 둘레들 구해보았는데요. 그럼 이어서 94페이지 가짜 금화 찾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금화 중 무거운 가짜 금화 한 개가 있습니다. 가짜 금화를 찾아 네모 안에 알맞은 금화의 번호를 써보시오. 자, 우리 보기 안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저울을 살펴보니 금화가 총 3개가 있는데 2개의 금화를 비교하였고 그랬더니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친구들. 주어진 금화 중에 무거운 것은 모두 몇 개라고 했나요? 모두 한 개라고 했죠. 그렇다면요, 이 3개 중에 무거운 것은 바로바로 1번이라는 사실을 아주 손쉽게 알 수 있네요. 맞아요. 3번은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쪽으로 무게가 기울었으니 다른 2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금화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친구들? 자, 우리 이렇게 금화의 무게를 추론하는 것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5개의 저울을 1, 2, 3, 4, 5번으로 표현해서 해결해 볼게요. 1번 상황입니다. 아, 이번에도 금화가 3개가 있는데요. 어라? 이번에는 2번 금화 쪽으로 기울었네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거운 금화는 2번이라는 뜻이죠. 3번과 1번은 비교하지 않아도 무거운 건 오직 한 개이므로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두 번째 상황. 어? 3개의 금화가 있는데 1번과 2번 금화가 수평, 동일한 무게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무거운 것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오로지 3번일 수밖에 없겠죠. 왜? 무거운 건 무조건 한 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건 남아있는 3번이 무겁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친구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 이 3가지 상황을 보고 한 번의 저울질로 구분할 수 있는 최대 금화의 개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 3가지 상황은 전부 금화가 3개일 때였는데요. 각각 1번이 가짜일 때, 2번이 가짜일 때, 3번이 가짜일 때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들, 즉, 이렇게 한 번의 저울질로는요, 3개의 금화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짜 한 개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남은 3, 4, 5번의 저울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3번, 4번, 5번 저울을 살펴보니 아, 금화의 개수가 3개보다 늘어났네요. 그때 정말 무거운 한 개를 못 찾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3번 저울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5번은 두고 1번과 2번, 3번과 4번을 비교했습니다. 이때 친구들 왜 5번은 바닥에 내려두고 이렇게 두 개씩 비교할까요? 그래요. 만약 서로 개수가 다르게 이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당연히 개수가 많은 쪽이 무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동일하게 하여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무거운 건 한 개인데 기울어진 건 이쪽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무거운 건 누굴까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빈칸이 두 개이죠. 1 또는 2.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로 금화가 세 개보다 많아지니까 한 번에 못 알아내네요. 자, 계속해서 확인해 볼까요? 4번 상황. 이번에는 1, 2, 3, 4 개수를 동일하게 했더니 수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무거울까요? 맞아요. 이럴 때는 5번. 오로지 혼자 남아있는 5번이 무겁다는 거 눈치챌 수 있죠. 이어서 다섯 번째 상황. 1, 2, 3, 4를 비교했더니 3, 4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럼 누가 무겁다는 것일까요? 맞아요. 이때도 3번 또는 4번 중에 무거운 금화가 숨겨져 있다까지만 알 수 있죠. 즉, 금화가 5개가 되면 우연히 네 번째 상황처럼 각자를 찾을 수도 있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므로 저울질 한 번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친구들, 우리 95페이지로 넘어가서 금화가 4개일 때는 몇 번의 저울질이 필요할지 알아볼게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금화 중 가벼운 가짜 금화 한 개가 있습니다. 가짜 금화를 찾는 네모 안에 알맞은 금화의 번호를 쓰고 저울을 최소 몇 번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자, 친구들. 지금 여기 4개의 금화가 있고요. 이번에는 가볍대요. 기억해 주시면서 해볼게요. 가벼운 가짜 금화를 알아보고 싶어서 2개의 무게를 재어보았더니 1번과 2번이 수평을 이루었어요. 즉, 이 2개의 무게는 같다는 것이므로 두 금화는 가짜가 아니겠네요. 따라서 가짜는 3번과 4번 중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3번 또는 4번이라면 찍을 수도 없고 바로 못 맞췄네요. 따라서 3, 4번을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보니 4번이 가볍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금화가 4개만 돼도요, 저울질은 2번은 해야만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친구들? 이제 조금 가짜를 찾는 방법이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 이번에 금화가 5개일 때 필요한 저울질의 횟수를 확인해 볼게요. 5개의 금화가 있어요. 첫 번째 상황에서 1, 2, 3, 4번을 했더니, 기울어지는 곳이 없네요. 가짜는 5번이구나. 경우 1번일 때는 이렇게 쉽게 한 번만에 나오는데, 그런데 친구들 사실 기울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다른 경우도 생각해 봐야겠죠. 다른 경우 1, 2와 3, 4를 비교했더니 어라라, 이쪽이 더 가벼운지 위로 올라갔네요. 그럼 가짜는 3번 또는 4번에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벼운 가짜 금화 한 번 더 비교해 주어야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요. 위로 올라간 3번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연히 한 번만에 찾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경우에는 2번은 저울질을 해보아야 알 수 있으니 금화가 5개일 때도 저울질은 2번은 필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친구들. 그럼 우리 이제 대표 문제를 통해 유형학습을 이어가 볼게요. 교재 96페이지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6개의 금화 중 가벼운 가짜 금화 1개가 있습니다. 가짜 금화는 저울을 최소한 몇 번을 사용하여 찾을 수 있는지 구해보시오. 자, 친구들, 지금 우리 문제를 읽었을 때 중요한 부분 찾으셨나요? 함께 밑줄 쳐보면 맞아요. 이번에는 가벼운 가짜 금화를 찾으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모 안에 알맞은 금화의 번호를 써보시오. 만약 6개의 금화를 2개씩 나눈다면 경우 1번 같은 상황과 경우 2번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2개씩 했더니, 이렇게 5번, 6번, 이 가볍다. 그럼 이 둘 중에 더 가벼운 걸 찾으면 해결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다른 상황에서
만약 두 개를 비교한 것 중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기울어진 쪽에서 다시 비교를 통해 가벼운 가짜를 찾을 수 있겠죠. 가벼운 가짜는 바로 1번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6개의 금화를 2개씩 나누지 않고 이번엔 3개씩 나누어서도 해결해 볼게요. 이번에 3개씩 나누었더니 무조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울어진 쪽을 보니 1, 2, 3번이 가볍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1, 2, 3번을 다시 한 번 더 비교하면 1, 2를 비교했을 때 기울어짐이 없다면 가짜는 3번이고요. 1, 2를 비교했을 때 기울어지는 쪽이 있네요. 그 중에 가벼운 쪽은 1번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듯 결국 금화가 6개일 때 저울질은 몇 번 필요한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2번은 저울질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저울질을 가지고 유추하는 것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 유형 연습을 하면서 우리 좀 더 자신감을 채워볼게요. 교재 97페이지입니다. 주어진 4개의 금화 중 무게를 알 수 없는 가짜 금화 1개가 섞여 있습니다. 저울을 보고 가짜 금화의 번호를 찾고 가짜 금화는 진짜 금화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 알아보시오. 친구들,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가짜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벼운지 무거운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는 가짜가 1개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3개의 저울을 보면서 가짜를 유추해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먼저 살펴봅시다. 금화는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저울을 살펴보니까 1번과 2번이 수평을 이루고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요. 가짜는 3번 또는 4번 중에 있다 라는 거예요. 1번과 2번의 무게가 같으니 무게가 달라지지 않게 하는 것들은 모두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저울로 넘어와서요, 친구들. 잘 보세요. 3, 4번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1, 2번은 지워버리고 3, 4번이 가짜인데 아직 둘 중에 가벼워서인지 무거워서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다시 다 저울을 살펴봅시다. 어라? 1, 2번은 분명히 둘 다 진짜였는데 이 2개가 더 무겁네요. 그럼 다저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짜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진짜들이 더 무거우니까요. 가짜는 무조건 가벼워야겠죠. 그렇다면요, 나저울로 돌아왔을 때 가벼운 금화를 찾으면 되는 건데요. 3과 4 중에 가벼운 금화는 누군가요? 바로바로 3번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3번이 가짜이고요. 이 가짜 금화는 가볍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저울을 유추해내는 것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유형, 모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보기 안에 모빌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모빌의 성질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빌의 성질은요. 무게는 수 곱하기 거리로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요. 여기 3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무게는 1g의 추에 3칸 떨어진 거리의 값을 곱한 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도 확인을 해보면요. 1g의 추에 2칸 떨어진 값만큼이 무게라는 것이므로 자, 계산한 값과 같다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오른쪽에는요. 5g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1g의 추를 5칸 떨어진 거리에다가 달아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빌의 무게가 결정되는데요. 자, 그런데 모빌은 무게가 같으면 기울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울의 오른쪽에 무게가 1인 추 한 개를 알맞게 그려넣어 수평을 만들어 보시오. 이번 문제에서는요, 무게는 무조건 1g인 추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 수평을 이루고 있으니 이 왼쪽에 달려있는 무게와 오른쪽의 무게가 동일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왼쪽의 무게부터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는 이 추의 값은 일일이 한 번에 매달려 있으니 2g이라는 겁니다. 자, 왼쪽의 무게는 그러면 2g이 4칸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총 무게가 8g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오른쪽에는 1g짜리 추를 어디에 매달아야 8g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유추해내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 빈칸의 값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그림은 8g의 위치, 8칸의 거리의 위치에 1g짜리 추를 걸어준 것처럼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조금 복잡한 모빌도 살펴볼까요? 98페이지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모빌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부분의 모빌을 하나의 무게로 생각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이 초록색 모빌에 걸린 무게는요, 하나로 생각하여 4g으로 생각해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나머지는요, 동일하게 이 무게와 거리를 곱하여서 해결하면 오른쪽에 수평이 되게 얼마의 추를 걸어줄 수 있는지 유추해낼 수 있겠죠. 즉,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모빌의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수식으로 바꾸면 조금 더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저울이 수평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라고 합니다. 자, 친구들, 지금 부분 모빌이 보여요? 이 모빌은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죠? 맞아요. 바로 하나의 무게로 생각한다. 따라서 거리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의 무게로 생각하면 4g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때 이 왼쪽 부분의 무게는 4g에 3칸 떨어져 있으니 12g을 뜻합니다. 자, 오른쪽에 걸려있는 추의 위치를 살펴보면요. 몇 g짜리 추를 3칸 떨어진 위치에 걸어야 12g의 무게를 뜻할까를 유추하면 되겠죠. 거꾸로 생각해보니 이 위치에는 4g짜리 추가 걸려 있어야 수평이 이루어지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모빌의 성질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99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모빌의 성질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살펴보니까요, 이번에는 수평이 이루어져 있으나 거리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수평을 맞춰줄까요? 이 상황을 살펴보며 알아낼 수 있는 모빌의 성질, 바로 수 곱하기 거리가 같다면 기울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알아냈던 것처럼 수 곱하기 거리가 그쪽의 무게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같게 만들어준다면 수평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 첫 번째 보라색 모빌에서는요, 왼쪽에 추가 걸려져 있고요. 이때 왼쪽이 나타내는 무게를 먼저 파악해 봅시다. 6g이 네 번째 칸에 걸려 있으니, 왼쪽은요, 24g을 뜻하겠네요. 자, 그럼 오른쪽은요?
몇 g인지 모르는 것이 세 번째 칸에 걸려 있을 때 이게 24g의 무게를 뜻해 주어야 하는데요. 거꾸로 생각해 보니 맞아요. 바로 8g짜리 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초록색 모빌도 해결해 볼게요. 초록색 모빌에서는요. 자, 오른쪽의 무게를 먼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니까요. 9g짜리 추가 네 번째 칸에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은 36g의 무게를 뜻하는 것이겠네요. 그렇다면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몇 g이 여섯 번째 칸에 걸려 있을 때 36g의 무게와 같아야 할까요? 바로바로 66에 36, 6g짜리 추를 걸어주어야 그게 수평을 이루는 값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모빌의 성질 세 가지 차근차근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성질을 활용한 대표 문제 함께 해결해 봅시다. 교재 100쪽입니다. 대표 문제. 은우는 저울에 추를 매달려고 합니다. 저울이 수평이 되도록 추에 각각 알맞은 무게를 써 넣으시오. 단, 막대의 무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차근차근히 스텝 1, 2, 3을 순서대로 해결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오른쪽에 보이는 추에 해결해 볼 텐데요. 아, 거리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이럴 때 이제 바로 할 수 있죠. 8g짜리 추가 한 칸 떨어진 곳에 있으면 8의 값을 뜻하는데요. 지금 오른쪽의 상황은 몇 g짜리인지 모르지만 두 칸 떨어져 있을 때 똑같이 8의 값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값은 4g짜리 추가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스텝 2번. 스텝 1에서 구한 가의 부분의 무게는 전체 나 부분의 무게추와 같습니다. 나 부분의 무게는 몇 g입니까? 지금 여기가 4g이란 걸 우리가 알았어요. 부분 모빌의 무게는 하나의 무게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나의 무게는 12g으로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스텝 3번. 스텝 2에서 구한 답을 이용하여 다음 저울에 구하시오.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아래쪽은 4g. 근데 이 부분 모빌의 무게는 하나의 무게로 만들어 12g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라? 거리가 같네. 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이 추의 무게는 12g입니다. 따라서 답을 한 번만 다시 깨끗이 정리하면요. 가장 위는 12g, 가장 아래는 4g 추가 필요합니다. 친구들, 이렇게 해결하니까 쉽게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 모빌의 성질 기억해 주시면서 한 가지를 더 풀어봅시다. 교재 101페이지입니다. 2번, 수호는 다음 모빌에 구슬을 매달았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각각 무게를 써 넣으시오. 자, 친구들 이번에는 모빌이 마치 눈금이 지워진 자들처럼 눈금들이 보이지 않네요. 자, 그래도 우리 계속해서 모빌의 성질 기억해 주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함께 볼까요? 지금 보니, 아, 5칸 떨어지고 2칸 떨어졌다고 말은 해줬네요. 그렇다면 4g이 5칸 떨어져 있으면 20이라는 값이 나오죠. 오른쪽 부분을 유추해보면 네모그램이 2칸 떨어져 있을 때 20을 뜻해야 하므로 바로바로 10g. 아, 이곳은 10g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사실, 부분 모빌은 하나의 무게로 본다.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분홍색 부분의 무게는요, 총 14g을 뜻하게 되겠죠. 그런데 거리가 각각 서로 같으므로
파랑색 부분의 무게 또한 14g을 뜻한다라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 이 파란색 부분 모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추가 걸려있는 거리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의 무게는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14를 둘로 쪼개보니 7g, 7g 이라는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빌의 성질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배운 내용들을 다 기억해 주시면서 응용되어 있는 크리에이티브 팩토로 넘어가 봅시다. 교재 102페이지입니다. 한 변이 1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심술쟁이 염소가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남은 종이의 둘레를 재어보니 44cm였습니다. 염소가 베어서 생긴 이빨의 자국의 길이를 구해보시오. 자, 친구들, 지금 염소가 한 입을 베어 먹으면서 이렇게 자국이 생겼는데 이 전체의 둘레가 44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44는 얼마만큼이냐?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빨 자국을 합친 값이 44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길이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길이는 바로 이 빨강색 부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길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저 빨강색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이빨 자국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이빨 자국의 길이는 남은 종이의 둘레에서 바로 이 검은색 부분을 빼주시면 해결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어볼까요? 먼저 지금 남은 종이의 둘레는요, 44cm였습니다. 그때 이 검은색 부분의 둘레를 구할 텐데요. 지금 우리 그림에 남아있는 검은색 부분은 원래 전체를 먼저 구해보면 10이 4번인 것과 같으므로 40cm였었는데 그 중에서 6을 뺀 값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저 부분의 길이는 34cm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빨 자국의 길이는요. 44와 34의 차이와 같으므로 그 값은 10cm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10cm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생긴 움푹 파인 도형이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103페이지의 3번도 해결해 볼게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빵 5개 중 가벼운 빵 1개가 섞여 있습니다. 양팔 저울을 한 번만 사용할 때 사용료가 1,000원이라면 양팔 저울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가벼운 빵을 찾으려고 할 때 총 사용료는 얼마인지 구해보시오. 자,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요, 친구들, 양팔 저울을 최소한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 딱 들었을 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정말 쉬운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 금화로 돌아가 봐서 떠올려 봤을 때 금화가 5개일 때 저울은 최소 몇 번을 사용해야 했죠? 맞아요. 바로 2번이었어요. 자, 여기 놓인 빵도 살펴보면요. 빵이 5개가 있습니다. 빵이 5개일 때 저울질은 몇 번 필요할까요? 맞아요. 저울질은 최소 2번이 필요하죠. 어?
저울질 두 번? 그렇다면 이 사용료는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맞아요. 한 번에 1,000원이니 사용료는 2,000원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총 사용료 2,000원이라고 적을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이제 퍼펙트경 시대로 넘어가서 심화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2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가나다는 모두 정사각형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해보시오. 자, 친구들, 먼저 지금 가나다가 다 정사각형이라고 말해준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모두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해볼까요? 가는 어디나 4cm니까 이 세로에도 4라고 써놓을게요. 나는 어디나 3cm일 것이니 여기도 3이라고 적어볼게요. 어? 그랬더니요, 이 색칠한 부분의 세로 길이가 1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좋아요. 이게 1이라면 다의 한 변도 1cm라는 게 바로 보이죠? 따라서 이 가로의 길이가 2cm라는 사실이 바로 추론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색칠한 둘레를 구해보면 2가 두 번, 1이 두 번. 따라서 그 값은 6cm. 정답은 6cm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은 퍼펙트 경시대회를 두 문제 해결할 건데요. 드디어 105쪽 마지막 페이지로 가볼게요. 3번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10개의 구슬에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붙였습니다. 이 중 8개는 모두 무게가 같고 나머지 2개는 서로 무게는 같지만 다른 8개보다 가볍습니다. 다음 양팔 저울을 보고 가벼운 구슬 2개의 번호를 써보시오. 자, 친구들. 이번에는요, 가짜가 한 개가 아니에요. 가짜가 무려 2개나 있고요. 가짜가 가볍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때 한번 가짜 2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를 살펴볼게요. 가 저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 2, 4, 6, 8, 10이 있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어요. 저쪽이 무겁다라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각자는 1번, 3번, 5번, 7번, 9번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나저울을 살펴볼게요. 나저울은요, 수평을 이루고 있네요. 왼쪽과 오른쪽의 무게가 완벽히 동일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들은 제거해보면 2번, 4번과 6번, 8번, 10번은 모두 진짜였으므로 결국 무게가 같아진 이유는 가짜가 1번, 3번, 5번 중에 하나가 있고 7번, 9번 중에 하나가 있어서 한 개 한 개 들어있으니까 수평을 이뤘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저울을 살펴보며 가짜를 판단해 볼까요? 마지막 저울에서는 친구들 1, 7, 12 한쪽에 있고 3, 5, 9가 한쪽에 있을 때 3, 5, 9 쪽으로 무거운지 내려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바로 3번이 만약 가볍다면요. 이렇게 써볼게요. 이 구슬이 가볍다면 5번과 9번이 무거워야지만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 가짜는 2개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1, 7, 10 중에 10번은 무조건 무거운 구슬인데 1번, 7번은 어때야 할까요? 맞아요. 이 둘 중에 한 개는 가볍고 한 개는 무거워야 해요. 어라? 다 가볍, 무겁, 무겁. 가볍, 무겁, 무겁인데 저울이 수평이 아니네.
즉, 아, 3번이 가벼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5번도, 9번도 가벼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3번 무겁고 무겁고 5번도 무겁고 9번도 무겁다라는 것이죠. 근데 10번은 원래부터 진짜였으니 무거운 구슬이고요. 그렇다면 친구들, 가벼운 구슬 두 개, 이제 아시겠나요? 바로 1번과 7번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1번과 7번이 가벼운 구슬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우리 측정의 세 가지 유형들을 알아보면서 기본 A권을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본 B권을 준비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